이 르샤틀리에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할 내용의 첫 번째가 이제 수동률에 대한 내용인데, 별건 아니야, 이 수동률 자체는. 그래서 빠르게 하겠지만, 아무튼 이 수동률은 방금 얘기한 그 르샤틀리에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르샤틀리에 원리가 왜 중요하냐? 얘는 말 그대로 수, 득, 그러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화학평형 개념이 도입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평형을 알고 있는 상태로 한다. 요런 거 말고 아예 화원으로 다시 돌아가서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내가 화원만 알고 있는 화학 비료를 만드는 공장을 만들려는 사람이라고 해봐. 그러니까 내가 화원 개념만 완전히 빠삭한 거야. 그 상태로 내가 화학 비료를 만들려고 해. 그래서 화학 비료는 NH3니까 암모니아니까. 그럼 내가 암모니아를 합성하기 위해서 N2와 H2를 이렇게 가져다가 NH3를 만들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N2 1개, H2 3개, NH3 2개 이렇게 일단 얻어왔어. 자, 그래서 내가 만들어야 되는 NH3가 10몰이라고 해. 그럼 나는 이제 10몰개가 만들고 싶으니까 재료를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얘를 10몰개 만들려고 해서 재료를 준비를 하고 봤더니, 그래서 얘를 5몰을 준비한 거야. 그리고 얘를 15몰을 준비한 거야. 그럼 원래대로라면 얘 5몰, 얘 15몰이면 얘 10몰 만들 수 있는 거 맞죠? 화원 개념 안에서는. 근데 실제로는 어떻다? 얘는 가역 반응이다. 역반응이 가능한 상태. 그럼 이게 가역 반응인 상태면,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내가 준비한 건 5몰, 15몰인데 실제로 얘가 5몰, 15몰 해서 얘가 전부 다 5몰, 얘가 전부 다 15몰 쓰여서 얘가 전부 다 10몰 만들어지고 얘가 0, 0, 10 이건 허상이라고. 왜? 역반응이 가능해진 순간 이렇게 재료를 전부 다 쓴다라는 보장이 없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양은 뭐 얘가 2몰 이렇게 쓰이면 얘는 한 6몰 정도만 쓰일 거고, 그래서 얘를 한 4몰 정도만 얻을 수 있게 되겠지. 그리고 재료가 이만큼 남아있게 되는 거야. 그럼 되게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재료가 아직 남았는데도 난 더 이상의 NH3를 얻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자, 이 공장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NH3를 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목표치가 10몰이었으니까. 그럼 방법이 뭐가 있죠? 그래요. 그냥 재료를 더 넣어주는 방법도 있어. 근데 문제가 재료를 더 넣어주면 또 재료가 더 남고 NH3를 더 얻는 것 뿐이잖아. 그러면 봐봐. 우리가 막 재료를 아무리 집어넣어봤자 재료가 계속 남고 결과물을 제대로 얻을 수가 없으면 그건 이제 회사를 만들려는 입장에서 이득일까? 당연히 엄청나게 손해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엄청나게 손해란 말이야. 물론 방법이 있긴 있어. 어떻게 하면 돼? 이 NH3 만들어진 것만 따로 꺼낼 수 있으면 돼. 이 NH3만 따로 꺼내면 생성물의 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뭐 더 반응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NH3만 따로 골라내서 뽑아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더 반응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린 재료를 더 소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자,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쓰는 개념이 수득률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득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래서 뭐 어떤 개념이냐면, 처음에 화원 개념만 알고 있는 상태로 5몰, 15몰을 넣었을 때 얘가 만들어지는 걸로 예상했던 10몰, 그게 이제 분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분모는 이제 화원 개념으로서 역반응이 없다는 가정하에 얻을 수 있는 생성물의 양을 분모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역반응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원래 NH3는 저기서 신물이 만들어졌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근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한 양이겠죠, 이게. 얻기를 기대한 양이겠지. 근데 그 얻기를 기대한 양 분에 실제로 뭐야 이거? 실제로 얻어진 양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게 수득률. 근데 이제 수득률 같은 경우는 퍼센트를 써주기 때문에 곱하기 100까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는 게 수득률입니다. 말 그대로 나는 이걸 생각하고 준비해왔는데 그 중에 얼마밖에 안 얻어졌어. 이런 걸 이제 비율로 나타낸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수득률은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수득률은 어떻게 될 거냐? 내가 얻길 기대한 양은 10몰이었고요.
근데 내가 지금 실제로 얻은 양은 4몰인 거잖아. 그러니까 난 지금 현재 40%의 수득률밖에 확보를 하지 못한 거지.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럼 이 수득률을 높여야 되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려는 얘기는 수득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는 거야. 그럼 얘 수득률 높이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아까 재료를 더 넣어준다는 건 수득률을 높이는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 재료를 더 넣어주면 역반응이 없을 때 얻을 수 있는 생성물의 양도 증가하고, 그리고 실제로 얻어진 양도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수득률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생성물의 양을 줄인다라고 하는 것, 생성물을 꺼낸다라고 하는 것도 수득률을 높이는 방법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생성물을 꺼내준다고 해서 여기서 그걸 빼줄 거야? 꺼낸 생성물을? 그건 아니잖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뭐만 하면 되냐면 정반응적으로 평형이동이 일어나게만 만들면 돼. 근데 그 중에서 얘네들의 몰수 자체, 그러니까 농도 자체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건 안 된다고. 그런 건 수득률이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수득률을 변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평형이동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인 농도에 의한 평형이동은 안 쓰고요. 두세 번째, 그러니까 압력에 의한 평형이동과 온도에 의한 평형이동을 이용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수득률을 높이는 방법, 그럼 압력은 어떻게 해주면 될 것 같아? N2 기체겠지, H2 기체겠지, NH3 기체겠지. 자, 우리 수득률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이거 결과물인 NH3를 더 얻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선 NH3를 더 얻는다라는 건 곧 정반응을 더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지금 정반응이 기체 분자 수가 증가하는 방향이야? 감소하는 방향이야? 감소하는 방향이지. 그러니까 압력을 어떻게 해주면 정반응을 더 하겠어? 그치, 압력을 높여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이제 수득률을 높이는 방법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그러니까 수득률을 높이는 방법, 그러니까 정반응을 잘 일어나게 하는 방법, 이렇게 찾았을 때, 정반응을 통해서 새로운 평형으로 가는 방법을 찾았을 때 압력을 높이면 된다고. 지금 이 조건에서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정반응의 델타 H가 그냥 요 식이 델타 H가 0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주면 될까? 그치. 온도를 높여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수득률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냥 간단하게 수득률을 높이는 방법을 따지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적혀 있는 건 다 당연히 기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반응식이 있어. 자, 여기서 수득률을 높이는 방법은 뭐가 되겠어? 그리고 델타 H가 0보다 작아. 자, 요거는 수득률 높이려면 어떤 거? 압력 감소. 그치, 압력은 감소시켜야 되겠지. 압력은 감소되어야. 왜? 여기 기체가 두 분자에서 세 분자가 되는 게 정반응이니까. 압력은 감소해야 되고. 델타 H가 0보다 작다. 이거 발열이야, 흡열이야? 발열이지. 그럼 정반응이 발열이라는 소리니까. 발열이 잘 일어날 조건 뭐야? 온도를 낮춰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수득률을 높이려면 압력 감소, 온도 감소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만약에 뭐 이런 식의 반응식이 있다고 하면 이거 다 기체. 그리고 델타 H가 0보다 작아. 이렇게 하면 얘는 수득률을 높이는 방법이 뭐겠어? 압력 증가랑 온도 감소 이런 식이 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 따져주는 게 이제 수득률입니다.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 사실 이제 르샤틀리에 원리 지난주에 설명하고 거기 뒤에다가 수득률까지 붙였어야 되는데 뭐 시간상 이렇게만 한 거고.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얘기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촉매가 뭐지? 네, 촉진시켜주는 거. 사실 무조건 촉진시켜준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촉매라고 하는 거는 반응 속도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반응 속도의 변화를 주게 되는 거냐면, 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반응은 꼭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자,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건 원래 에너지가 큰 물질이 에너지가 작은 물질로 변하는 게 발열 반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냐면 모든 물질은 최대한 적은 에너지를 가지려고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이야. 실제로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모든 물질은 최대한 적은 에너지를 가지려고 하고 얘가 얘보다 에너지가 많으면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발열 반응은 알아서 일어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두 개만 합쳐놓으면. 그치? 다들 에너지를 적게만 갖고 싶어 해. 근데 얘가 되면 적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모든 발열 반응은 그냥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야. 한마디로 이런 조건이 성립한다라는 얘기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냥 바로바로 불타 없어져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연소 갖고 발열 반응이니까. 그래서 산소가 존재하는 한 모든 건 바로바로 불타서 다 사라져야 돼. 라는 건 말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잖아. 근데 그게 왜 말이 안 되냐? 이 반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꼭 이런 반응이 활성화될 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반응 시작할 때까지 에너지가 추가적으로 필요해요. 이런 비슷한 개념을 우리는 생투를 했으니까 생투에서도 간단하게 나왔었지. 뭐 해당 과정에서 보면은 포도당을 과당 2인산으로 바꾸는 과정이 이 활성화 에너지를 채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야 과당 2인산 해서 G3P 두 개로 나눠줄 수 있는 거야. 이게 이제 활성화 에너지를 채우는 과정이야. 그런 이런 중간 과정이 하나 필요한 거지. 포도당을 바로 반으로 나눌 수가 없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발열 반응들은 다 발열 반응뿐만 아니야. 흡열 반응들이든 발열 반응이든 다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반응이 시작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 촉매는 이 활성화 에너지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촉매는 어떻게 하냐면 이 활성화 에너지 자체를 변화시켜줘요. 근데 변화시켜주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 어떻게 하냐? 활성화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애들이 있고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애들이 있어요. 자, 만약에 활성화 에너지를 증가시키면 반응이 일어나는 게 더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겠지.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더 많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줄 경우에 반응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반응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냐? 부촉매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는 이쪽에 대해서는 주로 신경 쓰지 않아. 사실 촉매와 반응 속도라고 하는 건 마지막 단원, 화투의 마지막 단원 아니지. 마지막 전 단원인 4단원에서 이제 주로 다루게 된단 말이에요. 5단원이 화학 전지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안 할 거니까 부촉매까지는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한 가지 알아둬야 되는 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정촉매의 개념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쪽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니까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 빨라지겠지. 그리고 이 얘기를 왜 했냐? 자, 그러면 A 더하기 B가 C 더하기 D가 되는 이 화학 반응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지금 열 화학 반응식 델타 H까지 적어줄까요? 0보다 작다. 이렇게 표시만 해둘게요. 이 반응식에 있어서 자, 뭐 농도에 의한 평행 이동도 했고 압력에 의한 평행 이동도 했고 온도에 의한 평행 이동도 다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애들이니까 평행이 이동했던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방금 얘기했다시피 촉매라고 하는 것도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럼 얘에 의한 평행 이동은 어떻게 될까? 촉매에 의해서는 평행 이동이 어떻게 될까? 잠깐 돼요가 아니라 전혀 안 돼요. 자, 왜냐면 얘가 활성화 에너지를 줄여준다고 했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발열 반응 기준으로 했을 때 원래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 필요했던 거면 얘는 이렇게 더 적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다. 촉매를 넣어주게 되면. 에너지 필요한 양이 적어. 근데 그게 봐봐. 얘는 정반응이 진행되려면 이만큼의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요. 얘가 역반응이 진행돼서 여기서 여기로 올라오려면 이만큼의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한 거거든? 근데 지금 촉매를 넣어주면서 줄어들었죠. 그럼 얘는 정반응이 진행되려면 이만큼의 활성화 에너지만 필요한 거니까 아까보다 적은 거 맞지? 근데 역반응을 보면 이만큼의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한 거니까 아까보다 줄어든 거 맞지? 그래서 우리가 촉매를 넣어주면 정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역반응 속도도 똑같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평형 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평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요인이에요. 우리가 촉매가 반응 속도에 영향을 줘. 근데 촉매는
정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만큼 정확하게 똑같이 역반응 속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화학 평형엔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래서 평형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즉 촉매를 이용해서 수동률을 높인다라는 건 아예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럼 촉매는 왜 쓰냐? 단지 평형까지 도달하는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어주는 거지. 평형이 아니었던 애들이 평형에 도달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뿐 평형 자체가 변하진 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일단 화학 평형, 평형 이동까지 됐고 이제 상평형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상평형이라고 하는 것도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복잡한 건 없어. 자, 상평형은 말 그대로 상이 평형을 이루는 건데 우리가 이 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물질의 상태를 줄여서 상이라고 하고요. 그럼 물질의 상태는 뭘 얘기하느냐? 액체냐, 기체냐, 고체냐 이걸 물질의 상태라고 하지. 그래서 상평형은 그 상이 변하는 거에 대한 평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평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이것 좀 해봅시다. 자, 아니다. 뭔가 이렇게 써야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아. 자,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녹는다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그 녹는다라는 표현도 나뉜단 말이야. 용해는 뭐야? 액체에다가 어떤 다른 물질을 이렇게 녹이는 겁니다. 물에다 소금을 녹인다 이런 개념인 거지. 근데 지금 얘기하는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이건 뭐냐면 열을 가해서 녹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멜트라는 개념이 되는 거지. 뭐야? 쇠를 열을 가해서 녹인다. 이런 개념이 돼야 되는 게 이제 이 고체에서 액체가 된다라고 하는 녹임이라는 표현인데 이거 뭐라고 하냐면 용해가 아니라 융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융해할 때는 열을 흡수에 방출해? 네, 그래서 융해열 흡수 이렇게 아예 기억해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걸 우린 뭐라고 해? 그래, 응고라고 하죠. 응고할 때는 에너지 열을 그쵸, 응고열 방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걸 뭐라고 해? 기화라고 하죠. 그렇죠. 기화는 열을 흡수해 방출해? 기화열 흡수가 되고요.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걸 뭐라고 해? 액화. 액화는 열을 방출하고요.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걸 뭐라고 해?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걸 승화라고 해요. 그래서 승화열 흡수가 되겠죠.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거니까. 그럼 기체에서 고체가 되는 걸 뭐라고 해? 승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체에서 기체도 승화고 기체에서 고체도 승화야. 그래서 얘는 승화열 흡수, 승화열 방출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흡수, 열을 흡수하는 승화, 열을 방출하는 승화 이렇게 나눠야 되고 이건 아주 잘 외워져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자, 그래서 이게 잘 외워져 있는 상태로 그러면 상평형 얘기로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자, 상평형은 물의 상평형과 물이 아닌 물질의 상평형이 굉장히 다른 형태를 지녀요. 그 중에서 일단 우린 물의 상평형을 먼저 얘기를 해볼게. 왜냐면 이미 우리가 본 적이 있는 거라서. 자, 우리가 상평형을 얘기를 하려면 상평형 그림이라는 걸 이용해서 보게 되는데 자, 물의 상평형 그림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함수라고 부르면 안 돼. 왜? 원래 함수는 하나의 x값이
하나의 y값만 지정해야 되는데 여긴 지금 x값이 하나, 둘, 두 개나 지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함수의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얘는 아예 함수의 개념이 아니야. 그래서 개념을 어떻게 봐줘야 되냐면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집중할 건 선 자체보다 선으로 나눠 놓은 영역에다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우린 이걸 본 적이 있어. 이걸 우리 무슨 이름으로 배웠었냐면 앞에서 증기압력 그림, 증기압력 곡선이라고 해서 우리 그 묽은 영역의 총괄성할 때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었던 거긴 한데 얘가 이제 물의 상평형 그림이에요. 정확하게. 원래 정식 명칭이 상평형 그림입니다. 증기압력 곡선보다는 상평형 그림이 더 정식 명칭이고. 자, 여기 증기압력 곡선 상평형 그림을 보면 얘가 이제 중요한 게 영역을 나눠 놓은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일단 x축은 온도고 y축은 압력이거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온도와 압력 조건에 따라서 물로 존재하거나 얼음으로 존재하거나 수증기로 존재하거나 이게 달라질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온도가 되게 높으면 뭐로 존재하겠어? 그쵸, 수증기. 그러니까 기체로 존재해야 되는 게 맞을 거고 온도가 엄청 낮아 그러면? 얼음. 그렇지. 고체인 얼음으로 존재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온도에 따라서도 나뉘는데 압력에 따라서도 상은 변합니다. 압력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이 변하는 건 이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각각 지점에서 서로 다른 상을 갖게 된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걸 나누는 선입니다, 이게. 그래서 얘는 온도가 낮고 압력이 비교적 어느 정도 높은 데까지의 구간, 여기가 이제 얼음으로 존재하는 구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온도가 높은 이쪽 구간이 수증기로 존재하는 구간이 되고요. 그리고 요 선 위로 여기가 이제 물로 존재하는 구간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선은 뭐냐? 자, 그러면 이 선 위의 점에 해당되는 점을 찾아봅시다. 만약에 얘가 지금 온도라고 압력이 정확하게 이 선 위에 딱 찍혀, 점이. 그럼 얘는 지금 어떤 상태게? 그치? 물하고 얼음이 공존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이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에서 얼음으로 혹은 얼음에서 물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많이 표현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자체를 우린 상평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닌데 저 상태에서 열의 공급과 이입과 이출을 다 차단하잖아. 그러니까 열이 들어가는 것도 차단하고 열이 나오는 것도 차단하잖아. 그럼 정확하게 물하고 얼음이 단 하나의 상태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정확하게 그냥 그 비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온도랑 압력만 유지해주고 열의 이입과 열의 이출을 막아주면. 우리가 흔히 이런 걸 볼 수 있는 게 어디야? 보온병 내부지. 우리가 보온병 내부에 보온병을 완전히 닫아놓은 상태로 진짜 열의 이입과 열의 이출이 대부분 완전히 막혀있단 말이야. 보온병은. 완전히까지는 아니지. 근데 엄청 잘 막혀있잖아. 그래서 내가 집에서 담아간 얼음물이 멀리 가서 열어도 아까 얼음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내부가 상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그래. 이제 그렇게 상평형이 되는 게 요 곡선이 되는 거고. 그럼 요 위에 점은 뭐겠어? 물과 수증기가 상평형을 이루는 점이 되는 거겠지. 요 점은 뭐겠어? 얼음과 수증기가 상평형을 이루는 점이 되는 거겠지. 그런 점들로 이렇게 선을 쭉 나누면 되고, 만약에 여기에 찍히는 온도와 압력 점이라면 뭐겠어? 그건 그냥 물로만 존재해야 되겠죠, 순전히. 만약에 여기에 얼음을 요 온도 압력 조건에 넣었다. 그럼 얘는 뭐겠어? 얼음에서 물이 되는 반응을 엄청 진행해서 다 물로 금방 바뀌어버리겠지. 거기서 평형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평형은 어디서만? 여기서만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점을 여기 한 이쯤에 되는 온도와 압력을 갖는 점이라면 얘는 얼음이어야지. 저 조건에다 수증기를 갖다 놓으면 얘는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얼음이 됩니다. 저 조건에다가 물을 갖다 놓으면 얘도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얼음이 됩니다. 왜? 평형이 일어날 수 없는 점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 놓은 게 지금 이 그림이라는 거예요. 일단 그림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 요 상평형 그림에 대해서 첫 번째로 볼 지점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이 중앙이 되는 이 지점. 자, 저 점은 그럼 어떻게 되냐? 물, 얼음, 수증기가 모두 상평형을 이룰 수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온도와 저 압력 조건을 유지하면서 아까처럼 열의 이입과 열의 이출을 막아두잖아? 그러면 그 내부에는 수증기, 물, 얼음이 정확하게 상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겠지? 실제로 확인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물을 기준으로 여기가 0.041 기압인가? 그럴 거야. 0.004인가? 0.04인가? 아무튼
되게 낮은 기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기압이 완전히 그거보다 더 낮아지면 요 밑에 곡선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또 아예 답이 없고, 굉장히 딱 어떤 정확한 온도와 정확한 압력일 때만 볼 수 있는 점입니다. 실제로 보긴 되게 어렵고 저도 본 적은 없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린 요거를 삼중점이라고 불러요. 표현 자체는 직관적이지. 세 선에 만나는 점, 그래서 삼중점. 얘는 이제 물의 삼중점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삼중점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뻗어나 있는 얘는 물하고 얼음 사이에 상평형이 되는 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선을 우린 뭐라고 부르냐? 융해곡선. 이름을 바꿔볼 수도 있겠네요. 뭐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응고곡선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흔히 더 많이 쓰는 표현은 융해곡선 쪽을 더 많이 쓰는 것 같긴 한데 응고곡선이라고 불러도 문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럼 이건 뭐라고 부를 것 같아? 기화곡선을 기본으로 하긴 합니다만 뭐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다? 액화곡선이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다. 그리고 이 선정점을 기준으로 얘는 뭐겠어? 그럼? 승화곡선이 되는 거지. 얘는 뭐 다른 이름은 없겠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승화라고 하는 상태, 즉 얼음하고 수증기 사이에 상평형이 일어날 수 있는 지점을 모아놓은 곡선이 되는 거고, 융해곡선이라고 하는 얘는 물하고 얼음 사이에 상평형이 일어날 수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거고, 그리고 기화곡선은 물하고 수증기 사이에 이렇게를 모아놓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1기압을 기준으로 봤을 때 1기압이 어느 정도에 오게 되냐? 이 정도에 오게 되는 거지. 1기압 선이 한 이쯤에 오게 되는 겁니다. 에헤이. 1기압 선이 이쯤에 오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1기압 선이 여기일 때 여기 물하고 얼음의 상평형이 일어나는 여기의 온도가 몇 도겠어? 0도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상평형 그리고 상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기는 몇 도겠어? 100도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압력을 변화시키면 어떻게 변할지 대충 알겠지. 압력이 높아지면 녹는 점은 올라가고 어느 점은 미안해요. 녹는 점은 내려가는 거지. 더 온도가 낮아지는 거잖아. 압력을 더 높이게 되면 더 낮은 어느 점을 갖게 되는 거지. 아까보다 여기가 더 높은 어느 점, 얘는 낮은 어느 점. 그리고 또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은 더 올라가고, 이런 개념이 된다는 거지. 오케이? 우리 실제로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 왜 그 압력밥솥의 원리잖아요. 그렇지? 알지? 응, 그런 거. 반대로 이제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지는 건 뭐 산 위에서 설이 익는다가 아니라 밥이 설 익는다, 이런 거. 산꼭대기에서 밥을 하면 밥이 설 익어요. 덜 익어요. 왜냐면 물에 끓는 점이 낮아서 물이 100도씨 전에 끓기 때문에 밥이 제대로 안 익습니다. 온도가 낮아가지고. 아무튼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일단 지금 나온 용어들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걸 이제 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물질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그래프를 갖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얘만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CO2의 상평형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CO2뿐만 아니라 물을 제외한 모든 애들은 다 이런 상평형 그림을 가져. 근데 그 중에서 CO2를 한번 보는 건데, CO2의 상평형 그림은 이런 식으로 생겨먹었습니다. 자, 얘랑 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야? 그게 아니라 융해곡선의 차이가 보이죠? 융해곡선이 지금 얘는 기울기가 음수인 거잖아. 근데 쟤는 기울기가 양수죠. 그리고 이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왜냐? 이게 CO2 기준이긴 한데 아무튼 대부분의 물질들은 이렇게 돼서 이쪽이 고체고 여기가 액체, 여기가 기체가 됩니다. 그리고 CO2 같은 경우는 삼중점이 4기압 정도 돼요. 근데 이게 4기압이라고 하는 게 말이 4기압이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1기압이잖아요. 그럼 4기압이면 그거랑 별로 차이 안 나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때야 4기압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냐면 그 수심 300m를 내려가야 4기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간은 장비 없이 수심 300m 내려갈 수 있나? 아마 못 내려갈 거예요, 당연히. 300m라고 하는 게 진짜 깊은 거거든. 보통 10m만 잠수해도 사람이 그 장비 없이 10m만 잠수해도 꽤 잠수를 잘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심 300m는 아예 인간이 도달할 수가 없어, 맨몸으로는. 애초에 4기압을 인간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높은 압력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1기압 정도를 선을 그어보면 한 이 정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액체 상태의 CO2를 볼 일이 없는 겁니다. 드라이 아이스와 기체 CO2만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삼중점이 높은 건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야. 이건 CO2의 특징인 거니까. CO2 말고 다른 애들은 삼중점이 낮을 수도 있어. 근데 일단 핵심이 되는 건 이제 요 그래프가 될 텐데, 뭐 설명 자체는 쟤랑 동일해요. 얘는 융의 곡선, 얘는 기하 곡선, 얘는 승하 곡선이 될 거고, 얘가 액체와 고체의 상평형이 일어나는 점들의 모인 걸 거고, 얘는 액체와 기체의 상평형이 일어나는 점들의 모임일 거고, 여기는 고체와 기체 사이의 상평형이 일어나는 점들의 모임일 거고. 이 자체의 설명은 다 똑같은데, 자, 얘가 이 기울기가 달라짐으로써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 자, 다른 색깔로 한번 점을 찍어 볼 건데, 빨간색으로 한번 점을 찍어 볼게요. 내가 만약에 수증기에다가 압력을 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도 꽤 높은 온도에서 수증기에다 압력을 가해. 그럼 내가 수증기에다 압력을 가하면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다가 결국 뭘로 바뀌겠어? 물로 바뀌겠죠. 그치? 자, 그럼 여기 CO2도 높은 온도의 기체에다가 압력을 가해볼게. 그럼 압력을 가해서 올라가다 보면 뭐가 돼? 액체가 되겠지. 근데 압력을 더 가하면 어떻게 되게? 그치? 지나서 고체가 돼버리겠죠. 근데 얘는 어떤데? 압력을 계속 가해도 계속 물이지. 자, 이번에는 기체의 온도를 낮춰가지고 여기서 압력을 가해볼게. 그러면 기체에다가 낮은 온도에서 기체에다가 압력을 가하면 뭐가 돼? 고체가 되지. 거기서 계속 가하면 계속 고체지. 자, 여기서 수증기 낮은 온도에서 압력을 가하면 일단 뭐가 돼? 얼음이 되지. 그 다음에 물이 되지. 애초에 가장 큰 특징이 그러니까 뭐다? 고체에다가 압력을 가했을 때 액체가 된다라는 게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실제로 다른 물질들은 어떠니까? 고체에다가는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그냥 고체니까. 오히려 반대로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물질들은 액체에다 압력을 가해주면 고체가 되는 게 맞아. 아, 봐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고체라고 하는 건 분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지. 액체는 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거지. 기체는 완전 자유롭게 떨어져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압력을 가하면 밖에서 누르니까 멀리 떨어져 있던 기체 분자들이 모이겠죠. 그러면 뭐가 먼저 되겠어? 액체가 되겠지. 거기서 압력을 더 가해주면 고체가 되겠지. 상식적으로는 이게 맞잖아. 근데 물만 젓가락지가 나 있다는 거예요. 기체들이 모이다가 고체가 먼저 되고 그 다음 액체가 되는 거지.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거 때문에 꼭 잘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거. 압력에 의한 상변화가 일어날 때 수증기가 얼음, 물 순서로 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는 기체가 고체로 변하거나 기체가 액체에 됐다가 고체에 됐다가 이렇게 변하는 게 정상인데 비해서. 오케이? 그래서 상평형 그림은 사실 이 정도만 제대로 이해해주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용어와 개념, 그리고 지금 방금 설명한 요거 압력에 의한 상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잘 이해해주시면 일단 되겠고, 잠깐 쉴까요? 자, 그러면 뭐지? 이제 산염기평. 이 산염기평형에 어디까지 하느냐가 이제 핵심이 돼요. 이 산염기평형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내용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핵심인데, 사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너네 학교는 내가 정보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지 모르겠어. 근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산염기평형 초반부까지만 하고 끝내버리든가 아니면 그냥 상평형에서 잘라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안 계신 한 분, 지금 안 오신 분, 그분의 학교, 그러니까 충현은 보통 다 나가더라고, 산염기평형 끝까지. 아무튼 혹은 산염기평형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전 어느 정도 적당히 자르던가. 근데 뭐 사실 근데 산염기평형은 이 산염기평형의 내용을 중화적정이랑 합치면서 되게 어려워지는 거거든. 근데 그 중화적정이 지금 화원에 내려가 있죠. 식초 문제 있잖아. 그게 화원에 내려가 있다 보니까 좀 쉬워졌어. 그래도 아무튼 자, 산염기평형이라고 하는 거에서 일단 제일 먼저 얘기를 해볼게. 우리가 이해해줘야 되는 개념이 뭐가 있냐면, 산염기에 대해서 화원에서 쓰던 개념과 화투에서 쓰는 개념이 살짝 달라. 그래서 제일 처음 얘기할 게 이제 강산강염기, 약산약염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왜냐면
자, 화원에서 우리가 평형을 배우긴 배웠어도 사실 평형을 본격적으로 쓴 적이 없어. 왜냐면 우리 화원에서 모든 화학 반응식을 어떻게 적어? 왜 난 적기만 하면 이식을 적을까 맨날. 이식이 많이 쓰여갖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냥 화살표 한쪽만 적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역반응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게 화원이잖아요. 근데 화투는 이제 역반응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 중에서도 산염기 쪽에서는 역반응이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왜냐? 우리 화원에서 중화반응 문제를 풀면 내가 HCl을 물에다가 10몰 녹이잖아? 그럼 그걸 어떻게 인지하고 문제를 풀게 돼? H 플러스도 10몰 있고 Cl 마이너스도 10몰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또 CH3COOH를 이번엔 뭐 5몰을 물에 녹인다 라고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인식하고 문제를 풀어? CH3CO-는 5몰, H 플러스도 5몰 이렇게 인식하고 문제를 푼단 말이야. 왜? 모든 화학 문제에는 뭐라고 달려있냐면 모든 물질들, 여기 지금 반응에 쓰이는 물질들이 물에 녹았을 때 전부 이온화 되는 것을 전제로 문제를 풀거든요. 다 그렇게 적혀있어. 단 위에 제시된 물질들은 물에 녹았을 때 모두 이온화 된다. 이런 식으로 다 조건이 달려있단 말이야. 근데 그건 조건을 안 달아줘도 되는 게 원래 당연한 거예요. 화원에선 역반응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다 이온화 되는 거지. 우린 정반응을 끝까지 한다라고 간주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린 역반응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 화원에서 동적평형을 배우고 올라왔잖아. 용해평형에 대해서는 이미 그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사실 용해평형이랑은 좀 다른데 제가 만약에 HCl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에다가 HCl 10개를 녹여줬어. 그럼 이 10개가 전부 이온화 되는 게 아닙니다. 얘가 물에 녹았을 때 어떻게 돼 있냐면 HCl로 붙어있는 애 따로, H 플러스 이온 따로, Cl 마이너스 이온 따로예요.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온화되지 않은 상태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HCl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HCl로 남아있는 게 보통 1개에서 2개 정도만 남아있게 됩니다. 내가 10개를 넣어주면. 그러니까 나머지 8개 정도는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나눠져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개가 아니라 뭘로 바꿀게요. 몰. 개로 하니까 좀 그렇다. 그 다음에 근데 CH3COOH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얘를 10몰 녹여주잖아. 그러면 얘는 물에 녹았을 때 CH3COOH와 CH3CO-와 H 플러스로 나눠질 거란 말이에요. 그때 얘가 9.997몰쯤 됩니다. 사실 이것도 너무 커요. 이거보다 훨씬 작은 숫자. 훨씬 큰 숫자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면 CH3CO-가 0.003몰 정도밖에 안 되고 H 플러스가 0.003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10몰을 녹여줘도 실제로 이온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애들의 비율이 서로 달라서 이온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그럼 그게 뭘로 비결되겠어? 우린 염산물은 마시면 큰일 나잖아. 근데 CH3COOH물은 마셔도 큰일 나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얘는 녹여봤자 H 플러스가 얼마?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산성으로서의 그 위력이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쪽은 똑같이 식물을 녹여줘도 훨씬 많이 이온화되지. 그럼 산성이 훨씬 강하게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위험하겠지. 그리고 이게 강산과 약산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물에 녹여준 것 중에 얼만큼이 이온화되느냐, 이게 강산과 약산을 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어디에도 똑같이 적용되냐? 강염기, 약염기한테도 똑같이 적용돼요. 물에 녹인 것 중에서 이온화되는 것들이 비율이 높은 애들이 강염기, 이온화되는 비율이 낮은 애들이 약염기가 됩니다. 그 이온화되는 비율을 우리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 이제 기호 같은 경우는 A, 알파를 주로 쓰는데 이걸 이제 이온화도라고 표현합니다. 이온화도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요. 그냥 저 HCl 기준으로 이온화도는 10분의 8이고요. CH3COOH 기준으로 내가 적어놓은 거 기준으로 했을 때 이온화도는 10분의 0.003입니다. 어떻게 구한 거겠어? 그치, 내가 넣어준 몰분의 이온화된 몰 이렇게 찾는 거지. 그래서
내가 넣어준 몰분의 이온화된 몰, 얘도 내가 넣어준 몰분의 이온화된 몰, 이게 이제 이온화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온화도는 어떻게 된다?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고요. 보통 1 값을 갖는 애들도 별로 없는데, 근데 문제는 0 값을 갖는 애들은 아예 없을 거기 때문에, 아예 이온결합 물질이 아니면 몰라도. 그래서 아무튼 한 이 정도, 뭐 이렇게 표시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온화도의 개념이에요, 일단.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이온화도의 수치가 큰 애들을 산, 저 이온화도의 수치가 작은 애들을 염기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아, 이온화도가 크면 산이고 이온화도가 염기, 이온화도가 작으면, 미안해요. 이온화도가 크면 강산이고 이온화도가 작으면 약산. 이온화도가 크면 강염기, 이온화도가 작으면 약염기, 이렇게 될 텐데, 그럼 그 강하고 약하고의 기준이 되는 선이 있을 거냐, 기준선.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딱 봐도 구분될 만큼 엄청 차이 납니다. 그냥 단순히 선생님, 하나는 이온화도가 한 5고 하나는 뭐 6이고 하나는 3인데 3이면 좀 이온화도가 되게 작은 거 아닌가? 0.3이죠. 이온화도가 0.6, 0.5, 0.3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얘에 비해서 얘는 되게 작으니까, 심지어 아까 염산은 뭐 0.8, 실제로 염산은 이온화도는 0.8 정도 됩니다. 염산의 이온화도가 0.8쯤 되면, 그럼 이거는 차이가 크니까 얘는 강산이고 얘는 약산인가요? 일단 비교적 이 두 산을 비교했을 때 얘가 얘보다 더 강한 산인 건 맞거든? 근데 이 정도면 강산이에요. 왜냐면 약산은 아예 저렇게 소수점 훨씬 밑으로 내려가 버릴 거거든. 그래서 그 애매하게 구분할 필요 없어요. 딱 봐도 되게 크다, 되게 작다가 잘 구분될 거야. 그리고 방금 얘기한 대로 상대적 강산, 상대적 약산이란 개념도 가능한 거지. 단순히 HCl, 그러니까 염산과 황산이 강산이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누가 더 강해를 이온화도를 통해서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CH3COOH가 약산이고 H2CO3 탄산도 약산이야. 근데 이 두 약산 중에서 누가 더 약한지도 비교할 수 있겠죠. 이온화도를 이용해서.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한 게 이제 저 이온화도가 되는데, 결국은 저렇게 성립해야 되는 이유가 뭐다? 그러니까 이 HCl이 물과 만났을 때 식이 단순히 H3O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역반응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우린 저렇게 이온화도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 거지. 왜? 얘가 평형을 이루면 결국 HCl이 남아있게 될 거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평형상수식을 적으면 어떻게 되죠? 자, 평형상수식의 조건 뭐였어? 용매와 고체는 적지 않는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H2O는 용매가 아닙니다. 왜? H2O가 H 플러스를 받아서 H3O 플러스가 될 거야. 자, 우리 떠올려 봅시다. 브랜스테드 롤이 산염기 떠올려 보자. 자, 얘가 뭐예요? 브랜스테드 롤이 산. 그럼 얘는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잖아. 왜? 얘가 양성자 주계가 돼서, 얘가 양성자 받계가 돼서, 얘가 양성자를 받아서 이게 될 거고, 얘 양성자를 주고 이게 될 거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단순히 용매로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반응에 분명히 참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H2O를 무시하고 적을 수가 없고, 얘를 평형상수를 적으면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그치? 근데 이렇게 하면 대참사가 나요. 왜냐면 K값이 너무 작아집니다. 왜냐? 무조건 H2O의 몰농도가 너무 심각하게 클 거니까. 왜냐? 우리가 아무리 H2O가 반응에 참여한다고 했어도 기본적으로 얘는 뭐야? 용매는 용매야. 근데 반응에 참여하니까 넣어주긴 해야 되는데, 또 용매니까 얘를 넣어주면 K값이 아예 답도 없이 작아져요. 이걸 구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작은 숫자가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H2O를 아무리 얘가 반응에 참여하는 애여도 그냥 빼주기로 합니다. 근데 얘를 빼주게 되면 반응에 참여해서 원래 K값은 적어줘야 되는 애를 빼준 거지. 그러니까 좀 찝찝하잖아. 그래서 그냥 K가 아니라 이름을 바꿔줘. K, A 이렇게. 이걸 우리가 산의 이온화 상수, 아니 미안해요, 산의 평형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온화 상수가 맞습니다, 정확하게. 산의 이온화 상수라고 불러요. KW랑 비슷한 느낌이야.
KW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 생각하고 있던 거지. 비슷한 개념이지. 그때도 H2O를 빼주고 했던 거잖아. 그렇죠? 걔도 그때도 H2O가 H 플러스랑 H3 아니 미안해요. H2O 두 개가 H3O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나눠질 건데, 근데 그 과정 자체는 H2O가 반응에 참여하니까 그것도 K 값을 구하면 H2O 몰농도의 제곱에 H3O 플러스 몰농도 곱하기 OH 마이너스 몰농도였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되면 얘가 너무 크니까 얘를 무시하고 이걸 KW라고 표기해 주기로 한 거잖아. 그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잖아.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여기서도 이 H2O가 너무 클 거니까 빼주고 산의 이온화 상수 KA 이렇게 표시하라고. 얘는 물의 이온화 상수니까 KW. 만약에 이걸 염기로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뭐 NaOH가 물에 녹아서 이온화되는 이런 식을 적는다면 이건 어떻게 표시해야 되겠다? KB라고 표시합니다. 염기의 이온화 상수. 왜? 염기는 영어로 베이스입니다. 산은 영어로 애시드고. 그래서 산이 영어로 애시드고 염기가 영어로 베이스예요. 그래서 염기 이온화 상수는 KB 이렇게 해주는 거고 산의 이온화 상수는 KA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일단 이건 일단 지워주고. 그래서 이제 브랜스드 로우리 산염기의 정의를 좀 잘 써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이제 정반응만 보는 게 아니라 역반응도 보는 거잖아요. 그럼 역반응 입장에서 얘네들이 돌아올 때는 누가 산이고 누가 염기예요? 그렇지. H3O 플러스가 H2O가 될 거지. 그러니까 H3O 플러스가 양성자를 버리는 애, 양성자 두 개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뭐로 작용하게 되겠어요? 산으로서 작용하게 되겠지. 그리고 역반응 입장에서는 얘는 얘한테서 H 플러스를 받고 HCl이 될 거니까, 그쵸? 염기로서 작용하게 되겠지. 그래서 이건 우리는 뭐라고 하냐? 저 Cl-는 HCl의 짝염기라고 부르고요. H3O 플러스는 H2O의 짝산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또 되는 건데, 그리고 그게 이제 짝산 짝염기의 개념인데, 중요한 건 산의 짝이 산인 게 아니에요. 염기의 짝이 산이고 산의 짝이 염기예요. 오케이? 그렇게 이제 나눠진 개념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얘가 지금 강산, 만약에가 아니죠. 대놓고 HCl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강산이잖아요. 그럼 강산이면 아까 뭐라 그랬어? 이온화가 잘 되는 애라고 했지. 그래서 얘는 Ka 값이 꽤 크게 나올 겁니다. 꽤 큰 숫자가 나올 거야. 왜? 정반응을 많이 하니까. 그치? 그치? 이온화가 잘 된다. 근데 이온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에서 정반응이잖아. 그러니까 정반응을 잘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강산이. 그러니까 강산이 정반응을 잘하니까 얘는 Ka 값 자체가 되게 커요. 그리고 그 얘긴 즉슨 무슨 얘기냐? 역반응은 적게 하겠지. 그럼 반대 입장에서 얘네들은 약산 약염기가 되겠죠. 그치? 결국 얘네들을 재료로 하는 반응은 이쪽 반응이잖아. 그 반응이 잘 일어나나 못 일어난다? 못 일어난다. 그러니까 약한 애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약산 약염기가 됩니다. 정반응은 잘 일어나니까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 되는 거고? 강한 애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강산 강염기가 되는 거고. 이런 개념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강산의 짝은 약염기고요. 강염기의 짝은 약산이고요. 꼭 이런 식의 개념이 성립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걸 CH3COOH와 H2O가 만나서 CH3COO-와 H3O 플러스, 자 이렇게 되는 식으로 바꿔봤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서 잠깐 일부러 염기에 대한 설명은 안 하고 저는 산을 위주로만 다 설명하거든요. 근데 같은 개념을 산이라는 글자만 염기로 바꿔서 다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어차피.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산이고 얘는 염기겠죠? 얘가 얘한테 H 플러스를 줄 거니까, 그래서 얘는 H 플러스를 주고 이게 될 거고, 얘는 양성자를 받아서 이게 될 거니까. 그러면 얘가 약산이죠, 근데. 얘가 약산인 건 어떻게 알아요? 그냥 이건 사실 외워서 알아야 되는 거긴 해. 그치? 아세트산은 약산이니까. 그럼 얘도 이제 약염기가 되는 겁니다. 왜? 정반응 자체를 적게 할 테니까. 그 얘기는 뭔 소리야? 역반응은? 세단 얘기지. 잘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약산의 짝인 강염기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강산이 되는 거죠. 짝산작용기에 대한 개념이 일단 잘 이해됐어요? 잘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염의 가수분해만 얘기하고 끝을 낼 건데, 자, 염의 가수분해. 이게 조금 어려우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자, 염의 가수분해는 이제 뭐냐? 자, 우리 일단 염이 뭐지? 그치? 중화반응 결과 만들어지는 찌꺼기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우리가 왜 중화반응이라고 하는 건 항상 뭐니까 구경꾼 이온이 존재하고 알자 이온이 따로 있단 말이야. 알자 이온이 뭐야?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H2O가 되는 게 알자 이온 반응식이지. 그럼 남은 쪽, 그러니까 산의 양이온과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 이쪽은 구경꾼 이온이 돼버리잖아요. 이 구경꾼 이온을 모은 걸 그냥 우린 염이라고 표시를 하던 거잖아. 그러니까 그 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자 NaCl과 NaCl을 먼저 적으면 안 되죠. HCl과 NaOH가 중화 반응을 해서 H2O와 NaCl을 만들었다고 쳐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염이 되는 건 일단 NaCl이죠. 자, 근데 한번 보자. 자, NaCl은 마찬가지로 얘도 물에 대한 이온화 평형을 가질 겁니다. 산염기가 아니더라도. 일단 거기까지 신경 쓰지 않더라도 봐봐. 얘가 뭐였어요? 강산이지. 얘는 뭐예요? NaOH 강염기야, 약염기야? 아니고 강염기입니다. NaOH 강염기예요. 먹으면 큰일 나. 네.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면 그 할머니 댁에 있는 빨래비누 드셔보세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강산 강염기인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되는 얘네들을 한번 보자. 자, 여기서 Na 플러스와 Cl-는 각각 어떤 애들이게? 자, Na 플러스는 NaOH 강염기의 짝산이지. 그치? 원래 NaOH 그냥 이온화되는 걸로 생각해봐. 얘가 강염기니까 얘는 짝산이 된단 말이야. 얘 짝산. 그럼 얘는 뭐예요? 강산이야, 약산이야? 약산이 되지. 그래, 얘가 강산이었지. 그럼 얘는 뭐가? 약염기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약산과 약염기가 만난 염이 되죠. 우린 저런 염을 중성염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둘 다 약산과 약염기라서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없어, 물한테. 그래서 그냥 중성염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물에다가 NaCl을 녹이면 그냥 중성이지. 그냥 소금물이야. 그게 뭐 산성이나 염기성을 띠진 않아, 소금물이지. 근데 굉장히 신기하게, 자, CH3COONA라는 물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얘는 CH3COOH에서부터 만들어진 거지. 근데 CH3COOH, 즉 아세트산은 약산이에요, 강산이에요? 약산이지. 그럼 얘는 그 짝염기가 될 거지. 근데 약산의 짝염기니까 얘는 뭐예요? 강염기지. 그리고 얘는 뭐예요? 약산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물에 녹여주잖아? 그럼 얘가 물과 만나면 이온화가 될 거예요. 이온화가 되면서 CH3COO-와 Na 플러스 나눠질 거거든? 근데 얘 자체가 강염기지. 그럼 얘가 물에 있는 이온들과 만나서 CH3COOH를 만들어내 버립니다. 그리고 뭐가 만들어지겠어? 얘가 물과 만나서 만든 거니까. 얘가 물로부터 H 플러스를 뺏어왔지.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져? OH 마이너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가 염기성으로 작용해서 수용액이 염기성을 띠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핵심은 뭐야? 지금 우리가 이 염을 파악해봤더니 염의 한 놈은 약산이지. 얘는 약산이니까 작용 제대로 안 해. 안 해, 약해. 근데 얘는 강염기니까 얘가 뭐로 작용을 해버리는 거야? 염기로 작용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수용액의 OH-가 형성됩니다. 이런 걸 우리는 염기성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염기성염은 물에 녹이면 염기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염기성염은 어떤 구성이라고? 약산의 짝염기와 미안해요. 다시. 약산의 짝염기와 강염기의 짝산이 만나서 만들어진 염은
염기성 염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염기성 염은 실제로 염기성을 띠게 됩니다. 신기하지 않아? 신기하지? 안 신기한가? 진짜 저렇게 돼요? 왜? 진짜 이렇게 돼요. MgCl2 한번 봅시다. 자, MgOH2 이거 뭐예요? 강산이요. 아 강염기요. 약염기입니다. 요거 약염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뭐야? 제산제야, 제산제. 먹는 약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HCl 이건 뭐야? 강산이지. 자, 그래서 MgCl2. 사실 MgCl2는 적당한 요소는 아닙니다. 왜냐면 MgCl2는 적당한 요소 맞네. 괜찮은 거 맞다. 아주 좋다. 자, MgCl2 이렇게 갖다 놔볼게요. 그럼 얘는 이제 여기 Mg 여기는 누구의? 약염기의 짭산. 그러니까 뭐야? 강산. 강산이 되죠. 자, 그리고 얘는 Cl-는 약염기. 그치, 강산의 짝염기니까 약염기. 잘하셨어요.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산성염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얘를 물에 녹이면 Mg2+가 물과 반응을 해버려서 MgOH를 만들어내버려요. MgOH2를 만들어내버려요. 그리고 수소이온이 만들어지겠지. 이런 개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액성을 산성으로 바꿔버려. 그래서 뭐다? 산성염이다. 만약에 이건 어떻게 될까? 이게 일단 뭐예요? 강염기지. 얘는 뭐야? 강산이지. 그럼 이건 뭐겠어? 중성염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어렵지만 재밌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막 어렵진 않지? 이해할 만은 하지? 아마 금방 까먹을 거야 근데. 그리고 이제 요거가 이제 되게 크게 작용해서 산염기 평형의 메인 이제 요 뒤에 나오게 되는 그 뭐야 공통이온 효과라고 하는 걸로 연결되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할게. 보통 사실 지금 여기가 진짜 맥시멈일 겁니다. 공통이온 효과까지 한 학교를 작년에 명문이랑 충현밖에 본 적 없는 것 같아. 실제로 너네 광문 같은 경우는 생투도 되게 적게 해. 너네 이미 사실 우리 지난주에 진도는 다 하는구나. 너네 다 해. 다 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다 하는 대신에 되게 간단하게 하더라고. 모든 단원들을. 하트도 비슷하겠지? 아닌가? 모르겠어. 학교마다 되게 이상한 게 충현 같은 경우는 화투도 생투도 다 되게 단단하게 하거든. 근데 이게 학교마다 광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생투를 되게 대충 하고 조금만 가르치는데 화투는 꽤 많이 가르칩니다. 이게 약간 선생 재량이다 보니까 학교 색깔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모르겠어 광문화. 근데 생명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 보면 아마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아무리 많이 해봤자. 근데 공통이온 효과가 막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아무튼 여기까지. 인간은 셀이면 반항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화수 셀인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어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공통이온 효과 정도를 제외한 우리가 목표한 진도는 다 나갔습니다. 진짜 맥시멈은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하면은 산염기 평형 파트의 앞부분이 끝난 거고 맨 마지막에 있는 공통이온 효과만 남은 거고 그리고 그러고 나면 반응속도 단원이 나와요. 이걸 하는 학교는 그냥 때려야 됩니다. 선생님 좀 맞아야 돼. 좀 잘못됐어. 이거 반응속도 가르치는 학교는 진짜 잘못됐어. 이거는 굳이? 근데 오히려 지구과학 한 애들한테는 반응속도 파트가 어느 정도는 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반감기 이런 걸 화학적으로 다루거든. 아무튼 그래서 반응속도 파트는 일단 안 할 거고 당연히 무조건 어떤 학교들은 안 해. 4단원인 반응속도 파트. 근데 5단원이 화학전지예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무슨 이름으로 되어 있었냐면 얘가 산화환원 평형이라고 해서 화학평형 단원에 껴있었던 거를 떼서 5단원으로 보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건 또 가르치는 학교들도 있어. 4단원 빼놓고 5단원 갑자기. 그래서 우리가 안 나간 건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 화학전지랑 그 다음에 공통이온 효과랑 그리고 물하고 고체 여기 파트도 안 나가긴 했거든. 여기 이제 초반 파트인데 자,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
물하고 고체 같은 경우는 초음 파트인데 이건 제가 그냥 유튜브 영상으로 올릴 겁니다. 사실 이거는 내 유튜브 영상 볼 필요도 없고 너네 학교 선생님 수업만 잘 들어도 애지간하면 다 할만할 거예요. 쉬운 파트. 네, 되게 쉬운 파트. 특히나 물은 굉장히 쉬운 파트. 고체 같은 경우는 이론이 쉬운 거에 비해서는 문제가 나름 까다롭긴 하거든. 근데 그래도 이론 자체는 굉장히 쉬운 파트. 여기가. 이론도 쉽고 여기는 문제도 쉬워요. 여기 이제 굉장히 쉬운 파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물 파트에서 필요한 증기압력은 이미 우리가 뽑아서 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거라서 이건 그냥 영상으로 올릴 거고. 그다음에 요 두 개는 한다. 어떤 학교가 저희는 화학전지 한대요. 저희는 뭐 공통이온 효과까지 다 한대요. 이렇게 나오면 그때 가서 중간고사 끝나고 그때 가서 정리를 따로 해주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 뭐다? 우리는 다음 주에 수업을 할 필요가 없다. 오케이? 반응속도하면 미친 학교. 반응속도는 하면 그냥 저는 반응속도 따로 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차라리 중간고사를 오지게 잘 본 다음에 기말고사 때 반응속도 나오면 그거 다 틀리고 그래도 A 나올 겁니다. 수행평가 잘 보고 중간고사 잘 봐놓으면 기말고사 때 반응속도 다 버려도 A 나올 거야. 왜냐면 총점 80점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시험으로 나왔는데요. 다음 주에는 화요일 날 시험 아니고 주말에 시험을 볼 건데 그 얘기는 이번 주말에 할까? 토요일에 오니까. 아니다. 미리 해두자 일단. 너 지구과학 전이편에 너 둘 다 해야 되지. 지구학 전시만 왔어. 근데 넌 화투 시험도 봐야 되고 생투 시험도 봐야 되잖아. 그거 하루에 다 보게? 2시간이면 됩니다. 화투 전체 다 보고 생투 전체 다 볼 건데. 2시간이면 됩니다. 일단 그러면 화학 전이편이라고 했지. 화학전이에요? 학원 있나? 그럼 지구과학 전이편에? 그럼 일단 한 주 지구과학 전에 와서 하고 안 되면 뭐 한 번 더 와야지 뭐. 그래 일단 그러면은 일요일 6시 2시간 되겠지 뭐. 그래 생명이 얼마 안 되니까. 이번 주 아니고 잠깐만요. 생명도 다 묻잖아요. 일단 내일 또 얘기합시다. 내일 한다 생각하면 생명이 되시. 아무튼 내일 봅시다. 바이. 안녕히 계세요. 네 고생